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 법률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청년 법조인들은 묵묵히 희망의 씨앗을 찾고 자신만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로투데이에선 지난 8일부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 법조인을 만나보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라는 코너를 시작했는데요. 그 첫 순서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고 성과를 읽어나가고 있는 권오은 차인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 이른바 국민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끈 다이소 아기욕조. 하지만 기준치의 무려 600배가 넘는 발암성 유해물질이 나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일 아기욕조로 피해를 입은 아기와 그 가족 등 3천여 명이 욕조 제조사와 중간 유통사를 상대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는 청년 법조인을 만나보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라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대, 법률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희망의 씨앗을 찾고 뿌리고 결실을 거두려 노력하는 청년 법조인들. 첫 번째 순서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도전장을 내고 성과를 일궈나가고 있는 권오훈 차인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서울 서초동 법원 사거리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법조계 메카 서울 서초동, 변호사 시험 1회 출신 차인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의 사무실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사무실을 찾았을 땐 싱가포르 클라이언트와 업무 통화가 한창이었습니다. We want to look at the commercial act in Korea because your business might be defined as a business receivable purchasing business entity. 그런데 사무실 한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책들이 눈에 띕니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 관련한 서적들이 책장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경영학과로 입학한 이후에 정치학, 경제학, 철학을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요. 학부 때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스타트업 관련된 동아리들, 경영학 관련된 동아리들을 했었는데요. 학생 때 그런 경험을 바탕. 스타트업 관련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률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문임을 깨닫고 법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졸업할 때 처음으로 로스쿨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스쿨 1기로 변시 1회에 합격한 뒤 자연스레 외국계 기업 사내 변호사로 법조인으로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구나. 이것들을 법률적인 방법으로 또 규제에 대한 완화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진출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IT 스타트업 업계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암호화폐였고 제가 한 6년 정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내 변호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저의 관심은 스타트업 그리고 IT 등의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마침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던 시기였습니다. 개인적 경험 등이 겹치면서 권오훈 변호사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야에 이른바 꽂혔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해외의 법률을 해석하고 국내 사정에 맞게 도입하는 그런 법률 자문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해외 법무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권오훈 변호사는 2018년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법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블록체인 관련 법률 분야에서 세계 중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권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은 이 산업 자체가 국제적인 산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에 있는 선진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 산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들이나 법적인 해석들도 해외의 법률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권오은 변호사가 기회가 날 때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제와 법률 해석 관련한 해외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저는 2018년부터 계속해서 싱가포르나 홍콩, 중국, 일본 등에서 꾸준하게 세미나 등에서 발표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록 작은 성과이긴 하지만 해외에서도 한국에 있는 블록체인의 법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거꾸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은 변호사는 내친 김에 박사 과정에 진학해 블록체인 법률 문제를 학술적으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아직 그 법적인 제대로 된 학술적 검토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에서 공부했던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문들을 2편 정도 발표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권오은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있되 정작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규율할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은 없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도입을 해왔는데 그에 비해서 그와 관련된 제대로 된 입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강한 규제 톤과는 별개로 법이 부재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이 권오은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본질적인 필요 이유이죠. 시장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면은 정부 그리고 국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 특히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가상자산 업계를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진흥법의 입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오은 변호사는 법조계 메카라는 서초동에 최근 자신의 성에서 이름을 딴 차행권 법률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저희들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해외 법무 등과 같이 기존 법률 시장, 특히 이 작은 로펌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보다 깊이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개업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컨셉에 맞추어서 자산 운용, 증권, 금융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것을 향한 권오은 변호사의 도전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법률시장은 격동하고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에 맞춰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법률시장이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법조인분들, 저희 동기분들, 후배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밌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1일 국민욕조라고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모았던 다이소 아기 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돼 소비자 3,000명이 집단 소송을 낸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해당 집단 고소장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됐는데 물품이 아기용품인 만큼 언론의 관심도 집중돼 많은 언론이 몰렸다고 합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아기욕조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돼 무려 3,000명의 피해자가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지난 1일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애기가 5.5kg였는데 4.7kg까지 몸무게가 빠졌어요. 토하면서. 구토를 하루에 10회에서 25회까지 했었거든요.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하루에. 피해자들 집단소송 법률대리는 같은 아기욕조 사용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류가주 이승익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아내가 있는 그 맘카페에 한번 가봤는데 이걸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내가 그리고 피해자인데 내가 우리 아기를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 이승익 변호사와 피해자 대표가 집단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용품이 아기용품인데다 이 아기욕조가 판매된 회사가 다이소여서 해당 물빠짐 아기욕조가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어 언론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접근성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구매처가 다이소였고 해당 용품에 대한 이제 육아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의 상품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그러나 국민욕조라던 아기욕조를 사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각종 피부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지금도 아기에겐 아빠로서 속상하고 미안하고 화가 날 뿐입니다. 해당 제품 사용 2주 후부터 왼쪽 가슴과 팔, 날개뼈 쪽에 붉은 반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점점 뚜렷해졌고요. 현재까지도 욕조 사용을 중단했지만 붉은 반점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물건에 이상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승익 변호사는 해당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 집단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아기욕조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우려 허용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KC 인증이 표시된 채 다만 제품 판매처인 다이소는 이번 집단 고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제도에 허점이 있어 다이소에 직접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것이 이승익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이 야기한 사태입니다. KC 인증제도는 한 번 받으면 이후에 제조 과정에서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KC 인증제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고소장이 접수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승익 변호사 개인 고소 사건을 접수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5일 해당 제조사와 유통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이승익 변호사는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 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유해물질 아기욕조 집단소송은 수임료나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 아기욕조로 매일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저와 같은 피해자 3,000명을 대리해서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공익 집단소송을 이승익 변호사는 그러면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명백한 제조물 책임에 대해선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최근 집단소송제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정안 그대로 도입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도 집단소송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유해물질이 기준치 600배 넘게 포함된 제품에 KC 인증 표시가 돼 판매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다이소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아기욕조는 다이소 말고도 다른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팔렸는데 다이소만 부각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지난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은 이런저런 논란과 파문으로 말 그대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급기야 오늘은 제10회 변시 응시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부실 관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생 13명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법무부를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응시생 13명 가운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이른바 오탈제에 해당하는 오시생 4명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있어서 불공정을 덮기 위해 더 큰 불공정을 저지르고 과실을 덮기 위해서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마에 오른 건
공법 주관식인 기록형 두 번째 문제에 연세대 로스쿨 강의 모의고사와 흡사한 문제가 출제된 부분입니다. 법무부는 논란 끝에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소송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공법 기록형은 2시간 안에 주관식 두 문제를 푸는 시험인데 한 문제를 미리 풀어봤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2문의 모범 답안을 알고 있던 학생들은 제2문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1문을 잘 쓸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은 현재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 전원 만점 처리가 되면서 문제 유출과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불공정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험장에서 법전 밑줄 긋기 허용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이화여대 고사장에서 부저 소리를 착각해 종료 전 답안지를 가져간 점 등도 조목조목 지적됐습니다. 특히 이대 시험장에선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등 혼선과 그 결정 과정에 부정행위 여지까지 제공하는 등 시험 관리의 총체적 난맥을 드러냈다는 게 소송 참가자들의 비판입니다. 이렇게 추가 시간이 부여되기까지 약 20-30분의 시간이 흘렀고 이때 학생들은 교재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즉 시험에서 헷갈렸던 문제들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꿀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소송 참가자와 대리인단은 1인당 300만 원 청구는 상징적인 액수이고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나 블로거들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본격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유튜버, 블로거 등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조승래 의원이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상이다. 언론사를 제외한 유튜버, 블로거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다. 임시국회 내에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서 언론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법안인가요? 네, 포털 다음에 부사장 출신으로 청와대 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7월에 대표 발의한 법인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내용은 단순한데요. 44조의 11항을 신설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생산, 유통한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인데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시해서 그 입증 책임을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저거는 기존 언론사는 그나마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라고 하면서 이 이용자의 유튜버, 블로거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문법이나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규율되는 기존 언론, 기성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조승래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언론 관련 부분은 별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들이 뭐가 있나요?
네, 가장 강한 것, 센 것은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지난 5일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데요. 이 소위 이제 최 의원은 이것을 오보 방지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고요.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언론사가 실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도 언론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뭐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언론을 뺀다는 것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자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최광욱 의원은 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뭐 여기서 논외로 하고, 보통 이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보면 손해액의 몇 배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손해액은 뭐 누구의 어떤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손해는 산정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물적으로 도대체 얼마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뭐 손해는 대부분 위자료일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데 위자료 말고 물질적 손해는 어떻게 입었는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는 있지 않지만 다른 법들에서는 손해액을 의제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얼마로 정한다든가 또는 뭐 일정 기간에 매출액 뭐 몇 분의 몇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정해서 뭐 한 3가지 정도를 해놓고 그 중에 많은 걸로 하기도 하고 그 중에 적은 걸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한 2가지를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손해액 자체에 관한 기준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냥 곱하기 3배까지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영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언적인 법안인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런데도 뭐 아무튼 한쪽에서는 뭐 언론 개혁이다, 한쪽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다, 뭐 또 찬반이 팽팽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항상 표현의 자유와 같이 언급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거를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을 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 그런데 대신 비범죄화한다면, 이와 같이 이제 처벌하는 것을 좀 제외한다면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제재라기보다 전보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적정한 방법이기는 할 것 같고 3배라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느끼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요. 그런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서 법원으로서도 이런 경우는 3배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손해액 자체에서도 고려될 여지가 있고, 이래서 운영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영향력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포털의 명예훼손 허위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침을 정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비판적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는 반론도 강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법안 추진 논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격론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 승소율은 39.74%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제30조의 2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30조의 2 1항은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에서 악의적이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악의적 보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포함해 언론과 포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 단장도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이를 악용해 허위 왜곡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언론 탄압이라는 야당 비판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노웅래 단장의 말입니다. 언론중재법을 대표 발의한 정청래 의원도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명백한 가짜뉴스,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액의 3배를 물리는 법안이다라며 가짜뉴스 허위 보도 안 하면 쫄거나 떨 필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그러면서 깡패질,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파출소 생기면 안전하니까 더 좋고 환영한다며 반대하는 당신들은 깡패 아니면 도둑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언론에 대해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다며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 피해도 줘서 언론에 대해 위축을 시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다. 왜 그렇게 조급하게 모든 걸 지금 하려고 그러는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비판입니다. 시민단체 오픈넷도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 차단을 우려하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픈넷은 9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이 보호하는 건 결국 권력자나 기업이 될 것이라며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해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픈넷은 그러면서 이명박 BBK 실소유주설, 최태민 최순실 부녀와 박근혜 유착관계 의혹 제기 등을 거론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이 사건들에 대한 의혹 제기와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기업의 부담으로 가는 건데 언론사라는 게 그 재정적인 부담을 의식하게 되면 보도가 위축되는 게 가장 현실화될 거예요. 언론사는 광고에도 민감하잖아요. 이게 영업 구조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잖아, 실제로.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기면 아마 보도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언론단체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인 편집회는 악의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이로 인해 언론사의 자기검열이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법 체계상 허위 보도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여기에 형벌적 성격을 갖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 이중처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게다가 이제 막 징벌적인 것까지 심각하지. 그러면 진짜 언론이 감당이 되겠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기면은 감당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위축 효과가 기자들한테 미리 사전 검열하는 어휴 큰일 나지 내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안 되지 해가지고 기사를 자기 검열을 하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허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등에서 일정한 위법 행위나 고의적 침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법제화되어 있다는 반론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 고의적 침해나 중대한 손해를 일으킨 하자 있는 제품이나 위법 행위로 간주해 언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형벌로서 규제하는 형사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규범 현실은 그 형사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또 민사 규제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국제적인 기준이나 차원에서 보자면
형사 규제를 민사 규제로 일원화하는 쪽이 그런 쪽으로. 언론 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40% 정도에 불과한 점, 그나마 액수도 2018년의 경우 전체 인용 사건의 3분의 2가 500만 원 이하인 점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액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규범의 위하력 자체가 굉장히 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언론 그 보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손해배상, 적은 손해배상 그냥 물어주고라도 나의 어떤 보도의 뜻을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청래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악의적 보도 예방과 언론사 책임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언론 자유 제약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도입 여부 및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영미법 국가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일반적으로 도입되어 있고 언론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익태 변호사의 말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미권 사법제도에서 이 손해배상액이 충분치 않을 때 혹은 너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사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지요. 미국에서는 다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내려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악의적 허위 왜곡 보도라고 판단이 되면 단순히 손해액의 몇 배 이 정도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말 그대로 징벌적 배상이 내려진다는 것이 김익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한 예로 1991년에 텍사스의 한 검사가 뇌물 혐의가 있다 해서 이제 지역 방송국이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가 나가고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검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방송국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배심원이 당시 돈으로 5,800만 불, 한화로 600억, 지금으로 치면 뭐 1,000억이 넘어갈 그런 거대한 그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언론계에선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신문법 개정 등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있는데 가짜뉴스 퇴치용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언론개혁의 일부인 것처럼 비춰지는 걸 경계하며 선호와 경중을 가려 언론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조계, 특히 로스쿨의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결원 보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등록이나 자퇴 등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에 입학해서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종엽 차기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이 결원 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오는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과 김정욱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쟁에 실패한 법조인들의 재정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법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정부의 입법 진행 절차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합니다. 결원보충제는 등록 포기나 자퇴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입시에서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 로스쿨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임시로 도입됐는데 일부 로스쿨의 재정 보전과 연명용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이종엽 차기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또 사실상 로스쿨 정원 증원과 관련된 결원 보충제가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령을 그때그때 개정하는 방식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결원 보충제도는 하위 시행령이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며 실질적으로 전체 법정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변회장에 당선된 김정욱 회장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며 결혼보충제 폐지를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10%대, 16% 남짓한 합격률을 가진 학교가 이미 2군데 정도가 있고, 사실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했는데 그 정도 합격률을 나타낸다는 것은 저는 그 학교의 입학생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그 로스쿨의 커리큘럼이나 어떤 교육의 강의가 문제라고. 결혼보충제가 일부 로스쿨들의 방만함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김정욱 회장의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절로 이제 인원이 빠지고 그 로스쿨은 도태가 되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도태가 되기 싫다면 그 해당 로스쿨은 계속해서 자신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 오전 이종엽 차기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교육부에 결혼보충제 반대 의견서와 성명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이종엽 차기 변협회장은 제51대 변협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제출한 공문과 성명서 외에도 전현직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명의의 공문과 성명서를 별도로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엽 차기 변협회장은 결혼보충제 관련해선 변호사회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변호사 업계 전체가 하나가 돼서 힘을 뭉쳐서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아가서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와 힘을 합쳐서 연대해서.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로스쿨 결혼보충제를 오는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에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연장 기간을 오는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는 한 발 물러선 수정 변경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법률방송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 4일 해당 입법 예고안 검토 차관 회의를 거쳐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측은 법률방송의 결혼충원제도는 로스쿨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편입학 부작용 해소 등 순기능이 많은 제도라며 특히 정원이 아닌 추가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시생들에게는 입학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기회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법전원 관계자는 그러면서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 수를 축소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내실 있는 법전원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엽 차기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결혼 보충제가 유지되는 한 로스쿨 졸업생 수와 변호사 시험 합격률 및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연쇄적으로 전체 법조 시장에 혼선과 혼란이 초래된다며 교육부에 문제 제기를 하는 등 결혼 보충제 문제 해결을 위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교육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현명한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지난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768명, 최근 5년간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는 10,000명이 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변시 합격률은 계속 하락해 최근 몇 년간 50% 언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상민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증권 관련한 대형 범죄와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터지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사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약자인데 이 금감원 특사경 인원과 수사 범위를 두고 금감원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미묘한 줄다리기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딜스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장 전모 씨와 직원 A 씨가 매수 추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리 매입한 뒤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업계에서는 선행매매라고 불리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금감원 특사경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가 조작이나 이것들이 워낙 어려운 사건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의심 가는 사건들을 발굴해서 들여다보는 국가기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 금감원 특사경은 2019년 7월 전체 정원 16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시세 조종,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합니다. 금융 분야에선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금감원 특사경 숫자입니다. 전체 정원 16명 가운데 금융위 직원 1명과 검찰 파견 5명을 제외하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은 단 10명에 불과합니다. DLF, DLS 사태에서부터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금융, 증권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사경 10명이 이를 다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10명이라는 거는 한 2개 팀, 많아야 3개 팀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건이 벌어지면 그 팀이 몇 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이런 문제로 보면 그 수사가 사실은 순순히 되지도 않을 거고요. 이건 돈 문제라서. 이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10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감원도 30명은 돼야 한다고 특사경 임명 제청권이 있는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금융위원회는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금감원 본원 특사경 인원을 10명으로 정해 출범한 겁니다. 처음에 물론 금융감독 그 원에서 30명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30명도 부족하다는 말도 못 타당하죠, 사실은. 그 수많은 기록들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인원도 문제이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도 논란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긴급조치,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한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 단독으로 이른바 인지수사는 할 수 없고 증권선물위에서 넘겨준 사건에 국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이 금융감독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심 사례를 찾아가서 수사했으면 싶은데 또 이제 다른 쪽에서 보면 그거는 그 조사 기능을 넘는 거다. 이런 갈등들이 좀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금융 관련 범죄가 갈수록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 점, 여기에 흔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월 폐지되면서 금감원 특사경 숫자와 수사 범위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된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대검은 금융위에 금감원 특사경을 확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도 특사경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특사경의 역할과 그 규모가 초기에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금융사고가 엄청나게 터지고 금융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제1차적으로 가장 피부에 먼저 와닿는 금융사고 문제의 실태와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사경의 증언은 바람직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이 인력 등 면에서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조직 확대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뀐 최근까지도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 금융권의 의문과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금감원 특사경 조직과 권한이 커지는 걸 불편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금감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사경 활동은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에 해당해 금융위가 아닌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 지시, 지휘 권한이 상실되는 건데 이 점을 맞듣지 않게 여긴 금융위가 출범 당시부터 금감원 특사경 인력과 권한을 제약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은 특별사법경찰이 되면 그 활동을 하면 이게 수사가 됩니다. 수사가 되면 수사 개시하고부터는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그 조직, 행정조직의 어떤 지시 명령보다는 그 검사하고의 수사 절차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특사경을 받아가는 걸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한 거죠. 논란과 의심의 눈초리가 확산되자 금융위도 최근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오는 7월쯤 증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특사경이 처음에 시작될 때의 상황과 지금의 금융사고의 사고액이나 사고 피해자들이 이렇게 늘어난 현실에 비춰볼 때 제1차적으로 어쨌든 금융감독과 이 실질적인 금융 업무를 잘 아는 선에서 1차적으로 그 특사경이 더 증원될 수 있는 게 증원될 길이 있다면
관련해서 금감원은 출범 당시 요청한 대로 금감원 특사경 정원을 30명으로 확충하고 검찰 파견 등을 제외한 금감원 본원 특사경 인원이 최소 20명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네, 지난해 7월 19일에 네. 오전 9시 30분경에 네.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네.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서 혀끝을 약 3cm가량 절단했다고 합니다. 네. 사건 직후에 그 혀끝이 잘린 B씨가 네. 지구대를 방문해서 중상해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같이 있던 여성 A씨도 네. B씨가 강제 추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네. 강간치상으로 남성을 고소해서 네. 저항 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남았다면서 사진도 함께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여성은 20대, 그 남성은 30대였고 네. 이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그 차량 블랙박스에는 네. 그 A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네.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A씨의 혀 절단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네. 그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네.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서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형법 21조 사망 면책 행위가 뭔가요? 네,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네.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네. 정당방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종합적으로 면책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남성은 어떻게 됐나요? 네, 남성인 B씨는 네. 드라이브를 가자라는 자신의 제안을 A씨가 받아들였고 네. 합의에 의한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중상해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A씨는 강제 추행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제 정당방위로 맞섰습니다. 네. 그 혀가 잘린 B씨는 병원으로 가지 않고 네. 직접 운전을 해서 황령산에서 가까운 부산의 광남지구대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A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네. B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네. 남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네. A씨 얼굴과 몸에 선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은 그 A씨와 A씨 변호인에게 네. 그 당시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네. 이를 들은 A씨 변호인은 이제 강제추행 고소장을 강간상해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제 B씨에 대해서 이제 강간치상 및 감금 혐의를 적용해서 네. 지난달 9일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네. A씨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경찰에 네. 송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네.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예, 먼저 이제 사안과 같은 경우에 네. 뭐 혀가 절단이 되면은 뭐 과잉방위,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정당방위라는 식의 논리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피해자의 신체와 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네. 정당방위로 보아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제 그 동의 부분과 관련해서 네. 그 만취 상태에서는 정확한 의사 표현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동의나 거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 네. 의사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의 여성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A씨가 B씨의 이제 혀를 절단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폭력으로부터 A씨의 인격과 신체를 지키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정당 방위로 보아서 네. 위법성을 조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혀 절단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재심이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산에서는 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네.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 씨가 56년 만에 죄신물 청구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었던 1964년 네. 5월 6일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 당시 이제 21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서 1.5cm 자른 혐의, 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당시 이제 최 씨는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 및 특수협박 혐의로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판결 이후에 이제 숨죽여 살아왔던 최 씨는 지난해 용기를 내서 한국 여성의 전화를 찾았고 지난해 5월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남성인 B 씨는 합의에 의한 뭐 키스라고 주장을 하지만 당시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신 여성에게 그날 처음 만난 남성이 정당한 동의를 받을 수 있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B 씨가 A 씨의 동의를 받았다면 A 씨가 굳이 뭐 B 씨의 혀를 깨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이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넓게 해석하려는 목소리가 이제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정당방위로 보아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성폭행 정당방위 기준 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묵고 있던 호텔에서 빈대에 물려서 전신 피부염이 생겼다. 황당하다면 황당한 일인데 호텔 측의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호텔에서 빈대에 물렸다. 이거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일단 올해 44살인 이모 씨 얘기입니다. 이제 이 씨는 지난 2017년 10월에 이제 결혼식 웨딩 사진 촬영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친언니와 함께 2박 3일간 전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자매들이 호텔에 투숙한 지 이틀째 되던 날 갑자기 이제 피부가 가렵고 좀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 이 피부염 증상을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제 호텔 침구류에 서식하던 해충에 수십 군데가 물려서 처음에는 이제 가려움 증상을 보이다가 이제 빨갛게 부어오름으로 번지는 소양증 및 전신 피부염 증상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이게 뭐 그 해충이 빈대인지는 어떻게 안 건가요? 네, 그 이 씨의 언니가 이제 투숙 9개월 전이었던 같은 해 1월 같은 호텔 동일한 방에 묵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이 씨의 친언니가 해충에 물려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씨 언니가 당연히 이제 호텔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당시 호텔 측이 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다수의 빈대와 빈대 알이 그 침구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9개월 전이니까 이 씨 자매는 당연히 이제 뭐 박멸이 됐겠지 하고 이제 해당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빈대에 온몸을 뜯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한 일을 다시 겪게 된 겁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어이없고 황당하네요. 네, 이게 이 씨 자매 입장에서는 이제 호텔 측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일을 지금 2번 당한 건데 이제 결혼을 앞둔 동생 이 씨는 또 이제 외모가 중요한 프리랜서 방송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 씨 자매는 이제 방송인에다가 결혼식 웨딩 촬영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피부가 부어오르는 이런 소양증에 전신 피부염이 뭐냐, 이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당연히 이제 호텔 측에 따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자 호텔 측에서 200만 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이제 그 이상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면서 좀 어떻게 보면 배째라라는 식으로 좀 이 씨 자매를 상대로 되려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이제 이 피해를 보고도 이제 좀 오히려 소송을 당하게 된 이 씨 자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공단에서는 이제 호텔 측의 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반소 즉 맞소송까지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사실관계는 다툴 게 없는데 법리적으로 양측은 어떤 주장하고 논리를 펼친 건가요?
일단은 재판에서는 네. 이 씨 자매가 빈대에 이제 물린 게 호텔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네. 호텔 측도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즉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 이제 있었냐, 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네. 쟁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호텔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100만 원을 들여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과 청소를 했다면서 네. 그런데도 객실 내 해충이 박멸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제 이 씨를 예리하고 있는 공단 측은 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네. 침구류의 적절한 세탁 및 소독 조치를 게을리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공단 측은 네. 이제 특히 이제 이 씨 자매가 사건 이후 잠을 네. 잘 때마다 좀 불안감에 시달리는 점,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가족들에게 빈대로 네. 옮길까 싶어서 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도 함께 부각을 했습니다. 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 법원은 어떻게 결정했나요? 이제 재판부는 두 차례 네. 조정을 거쳤고요. 네. 이제 그 후에 이제 호텔업주 박 씨가 이제 이 씨 자매에게 네. 각각 300만 원, 총 네. 이제 6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텔업주 박 씨와 이 씨 네. 자매가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은 종결이 됐고요. 네. 이제 이 씨 측을 대리한 공단 춘천지부 박성태 변호사는 네. 이제 추후에도 숙박업체에서 숙박을 하는 일반 국민이 네. 이제 이와 같은 이런 해충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네. 이제 좀 고려가 될 만한 특이한 사례라고 의뢰 밝혔습니다. 이게 뭐 특이 사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태까지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내 사례에는 네. 이제 이번 사건 외에는 아직 확인된 게 없고요. 네. 이제 외국에는 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지난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이제 렌초 쿠카몽가라는 곳에 위치한 네. 힐튼 가든에서 이제 빈대에 물린 이 3인 가족이 호텔을 네.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을 보상하라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에 이제 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법원은 이 가족들에게 네. 54만 6천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한 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지불하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빈대와 관련된 소송 중 가장 최고 금액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6억 원이면은 빈대에 잠깐 물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빈대에 물리면 숙박업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니 뭐 나름 쓸모 있는 정보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